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프로세스라는 통신의 개념적인 측면을 약간 이제 설명하고 오늘로 이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프로세스 관리라는 토픽 주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추상화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이 하드웨어 컴퓨터 시스템에서 조금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동작할 수 하는 게 이제 기능이라고 우리 처음에 개념을 살펴봤고,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파일 관리,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I/O 관리, 네트워크 관리, 사용자 보안, 보호 이런 것 등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로세스 관리는 결국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컴퓨터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현대 운영체제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프로세스라는 것으로서 좀 추상화시킨 개념으로 하고 있는가,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상태와 상태 변이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우리가 그런 운영체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저나 프로그래머한테 서비스 인터페이스로는 제공되지 않지만 우리가 핵심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하나의 CPU에 교환해서 실행하는 스케줄링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CPU를 나눠서 쓰는 게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할당 방법인가, 스케줄링 방법인가 하는 스케줄링의 개념과 어떻게 하면 스케줄링 성능이 좋은 것인가, 그에 따라서 스케줄링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접근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또 역시 지금의 복잡화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한다기보다는 서로 간의 이제 협력에 의해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게 통신이 되겠고, 통신도 근본적으로는 이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 이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에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다. 그게 왜 필요하며, 그 주고받는 일은 우리가 공유 메모리 혹은 메시지 전달 방법에 의해서 수행된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오늘 하게 될 이제 프로세스가 통신까지 하게 되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메모리상에 이제 상주 올라가서 실행을 하는데, 얘가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첫 시간에 제가 넥스트에서의 운영체제 수업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도대체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보자 라고 했는데, 바로 이 프로세스 관리 부분에서 그런 주요한 내용들이 다 다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공유 메모리와 그 메시지 전달 방법을 조금만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건드려 보고요. 지난 시간에 살짝 봤다시피 우리가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공유 메모리를 하기 위한 운영체제 역시 서비스, 메시지 전달하기 위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도 있고, 또 이게 좀 리눅스에 국한된, 여기 살짝 소개하는 쉐어드 메모리나 메시지 전달 방법이 리눅스에 국한된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만 하고, 마지막 부분에 파이프는 윈도우즈인지 리눅스인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파이프는 주로 통신의 목적보다는 좀 이제 그 통신의 맥락보다는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의 어떤 프로세스 제어에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주로 사용되긴 하지만, 통신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프를 이용한 프로세스가 통신 방법을 실제 프로그래밍 해보는 이런 걸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공유 메모리는 다시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원래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운영체제는 각 프로세스에게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 또 한 유저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유 메모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이 메모리를 얘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되고 얘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되고, 뭔가 중첩되는
메모리 관리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 메모리라고 하는 메모리 부분을 커널이 만들어주고, 지금 얘기하는 이 통신, 프로세서 통신도 결국은 다 커널 서비스입니다. 커널의 서비스로서 공유 메모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메시지 전달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공유 메모리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프로세스들이 공유, 서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공유를 위해서는 그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보호 메커니즘이, 각각 프로세스 보호 메커니즘이 제공되는데, 공유 메모리에 대해서만큼은 공유 메모리 세그멘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 조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보호를 해지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커널이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구조적인 어떤 우리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또 기능적인 전제 조건으로서는 공유 메모리를 이용해 가지고 두 프로세스가 뭔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주고받는 방식으로 뭔가 의미 있게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주는 시점, 받는 시점을 일치시키는 동기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 메모리 기능, 서비스 자체에는 이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필요하면 별도의 동기화 메커니즘을 이용해가지고서 프로그램을 해야지 공유 메모리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유 방법에 따라서는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기능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어쨌든 두 프로세스 사이에서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가 의미 있게 시점을 맞춰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동기화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공유 메모리를 적용하는 한 가지 응용 예인데요. 꼭 이런 문제에서는 공유 메모리를 쓴다라기보다는 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여기 생산자 소비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아는 용어로서는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자가 서버고 클라이언트가 소비자. 이게 이제 지금은 계속해서 OS니까 한 시스템에 동작하는 두 프로세스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미 서로 다른 컴퓨터에 있는 서버 컴퓨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 즉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있는 웹 브라우저와 서버 컴퓨터에 있는 웹 서버, 이 사이의 통신에 대한 개념을 어렴풋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운영체제 속에서 계속 얘기한 거는 한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런 예가 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생산자, 소비자,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로 구성되는 프로그래밍의 예는 좀 그다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프로그램 어떤 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데이터 교환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웹브라우저에서 마우스 클릭, 이것도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이지만 단순히 클릭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페이지 혹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사진이나 동영상들, 이런 얼키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보통 생산자와 소비자,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어떤 협력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데이터를 많이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 방식을 써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공유 메모리를 쓰게 되면 공유 메모리를 이용해서 두 프로세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게 만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교재를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의 예가 간단히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그냥 이런 말만 이렇게 하고, 아마 동기화 쪽, 결국 이제 이걸 하려면 이렇게 쉐어드 메모리를 이용해서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하려면 동기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동기화 쪽으로 이제 수업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또 다시 한번 이 모델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게 공유 메모리고요. 지금 소개하는 이 4개의 리눅스 시스템 콜 함수들은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이제 시스템 API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 수업이니까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이제 공유 메모리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공해 준다. 그러면 어떤 식의 API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 지금 잘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볼 게, 공유 메모리를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서는 주고받는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그냥 메모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갖다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신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샌드, 리시브가 항상 머릿속에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 함수 이름을 대충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보낸다, 받는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보면은 공유 메모리한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형태로 API가 제공되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공유 메모리를 만드는,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처음에는 두 프로세스가 완전히 독립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통신을 하고 싶어요. 통신하고 싶으면 한 프로그래밍 또는 두 프로그램 양쪽에서 공유 메모리 쓰겠다라고 커널한테가 요청을 합니다. 그럼 커널이 일정한 메모리 부분을 이거는 공유 메모리를 써라고 이제 할당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나느냐?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게 API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이 전체 큰 메모리가 있을 때 한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마다 커널은 요만큼씩의 메모리를 각 프로세스에게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다른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이렇게 떼주죠. 그래서 지금 공유 메모리를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여기에 있는 걸 떼서 만들 것인가, 여기에 있는 걸 떼서 만들 것인가, 여기에 있는 걸 떼서 만들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겉으로 봐서는 이것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메모리 영역을 공유 메모리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 메모리를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일단 이 두 프로세스가 다 사용할 수는 아직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API가 이렇게 만들어진 외부 메모리 공간을 이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때 그 방법은 뭐냐? 사실 이만큼의 메모리, 진짜로 4GB 혹은 뭐 8GB, 혹은 뭐 16GB 메모리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일부를 이렇게 떼서 쓰는 것이고요. 이 공간만 이 프로세스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주소를 지정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뭐냐? 내가 쓸 수 있는 메모리 공간, 주소, 값이 얘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C에 대한 경험은 다 있으니까 malog이라는 함수를 알 겁니다. malog이 바로 힙에 해당하는 거고, 원래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는 사실 여기는 공간이라는 것과 그것의 내용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개념에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주소로서 0번지부터 4기가번지까지의 주소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실제 프로그램 데이터를 딱 실어 놓으면 뭔가 의미 있는 값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힙은 원래는 주소만 가지고 있다가 내가 malog을 하게 되면 어디에선가 이만큼 떼가지고서 할당을 해주고 이 주소를 여기에다가 연결시켜주는 이런 일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 공유 메모리도 그와 비슷하게 메모리 주소 공간에다가 이 실제 메모리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작업이 되는 겁니다. 쉐어드 메모리는 공유 메모리를 만드는, 공유 메모리 세그멘트 한 부분을 만드는 서비스 요청과 각각의 프로세스가 그것을 자신의 메모리 공간에다가 연결시키는 작업.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하나의 메모리인데 이 프로세스는 자기의 주소 공간에서 이렇게 100번지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스는 자기의 주소 공간에서 200번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 주소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공유 메모리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무리한 설명이 아닐까 하는 좀 조바심이 좀 들었는데요. 그거는 사실 지금 여기에 가상 메모리라는 이 개념을 제가 사실 은근히 깔고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요거 이 메모리 맵 얘기를 할 때 사실 요게 0번지부터 4기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얘도 0번지부터 4기가. 근데 실제는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는 어떤 PC는 이만큼밖에 안 가지고 있는 PC도 있어요. 그런데 그 PC에서 리눅스 깔고 윈도우스 깔아가지고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면 각각의 프로세스는 4GB의 메모리 공간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거는 바로 뭐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메모리 쪽에 가서 정말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개념의 근본은 뭐냐면 가상적인 주소 값을 나는 알고 있는 것이고, 얘가 실제로 램에는 이거는 가상 메모리고, 램은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4GB 램. 실제 물리적으로 저기 PC에 꽂혀 있는 거기에, 여기는 정말 이제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얘는 진짜 공간은 4기가를 쓰지만 이거 뭐 텍스트 100KB, 데이터 뭐 4KB, 힙 0, 스택은 전체 이렇게만 써봤자 한 20KB,
대략 뭐 이 정도 이렇게 있으면 작은 프로그램 같은 거, 우리 예제로 만드는 것들. 그래서 뭐 1, 2메가, 몇 메가바이트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얘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얘는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실제로 얘가 쓰는 것만 일부러 가서 연결시키는 거. 이게 요것이 바로 가상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공유 메모리 설명할 때도 깔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 메모리 영역을 이것과는 별도의 영역에다가 커널이 내가 쓸래 라고 일단 하고 얘한테도 이걸 연결시켜주고 얘한테도 이걸 연결시켜준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이렇게 커널을 만들어주면은 각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공유 메모리는 복잡한 게 아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MRLog한 것과 정말 기능적으로 100% 동일하게 이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MRLog 하더라도 현재는 쓰고 있지 않은 것, MRLog에서 내가 1메가 MRLog 하게 되면 어딘가 1메가를 떼가지고 여기에 팁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얘는 0번지부터 4기가번지까지 100번지라고 하지만 실제 내 메모리 공간에서는 401번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주소는 나한테 보이지 않고 나는 이 주소만 가지고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이 메커니즘이 바로 가상 메모리 메커니즘이 되는데 모든 메모리 관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공유 메모리도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것을 각각이 쓸 수 있도록 연결만 시켜주면은 커널이 공유 메모리 작업을 하긴 했지만 프로세스는 그냥 내 메모리 공간 쓰는 것처럼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남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 고유하게 쓰지만 얘도 볼 수 있고 얘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공유 메모리. 그런 API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shared memory, SHM, shared memory get, shared memory attach, shared memory detach, shared memory control 이렇게 이제 함수가 4개가 제공되는데 바로 shared memory get이 처음 get 이 공유 메모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시스템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키 값과 사이즈 그리고 이제 shared 이 메모리의 특성 이제 여기서 read 할 수 있느냐, write 할 수 있느냐, 뭐 실행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특성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사이즈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키가 아주 중요한 값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 안 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공유 메모리가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얘한테도 갖다 붙이고 얘한테도 갖다 붙인다고 했는데 그 갖다 붙이는 동작 자체가 이 프로그램이 실행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해야 됩니다. 이때 의문이 드는 게 도대체 이 둘은 별도의 프로그램인데 별개의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같은 걸 갖다 붙이냐 이게 바로 또 하나 의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C 소스 프로그램에서는 헤더 파일을 공유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데이터 값으로서 똑같은 데이터 값 뭐 파일이 됐던 사용자 입력이 됐던 그 똑같은 데이터 값으로서 이 키 값을 얻을 수 있도록 두 프로세스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통신에서는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있었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둘 사이에 뭔가 이제 내가 가진 정보와 상대방이 가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통신을 하긴 하지만 맨 처음에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부터도 둘 사이는 뭔가 같은 것을 알고 있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통신 채널이죠. 우리가 물리적으로서는 그 선이 되는 거고 우리가 무선에서는 무선 주파수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있어야만 통신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쉐어드 메모리에서도 이 킥값을 각각의 프로세스가 같은 값을 가지고 이런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쉐어드 메모리 겟은 실질적으로 두 프로세스가 각각 다 하나씩 한 번씩 호출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누군가 한 번만 호출하고 그 다음 이제 어태치가 붙인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MRLog 값. 기능적으로는 MRLog과 같은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리턴 받는 게 이제 쉐어드 메모리 아이디인데요.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마치 파일 테이블의 아이디 비슷하게 쉐어드 메모리 내부적으로 커널 내부적으로 첫 번째 쉐어드 메모리, 두 번째 쉐어드 메모리, 세 번째 쉐어드 메모리를 했을 때 아이디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 아이디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그 주소, 그 포인터 값, 우리가 MRLog 할 때 MRLog 리턴 값으로 포인터를 받죠. 그 내가 알고 있는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인자로 주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진 쉐어드 메모리를 여기다 붙여줍니다. 물론 이때는 리턴 값도 여기의 방법과 똑같은 리턴 값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차이는 요거는
내가 알고 있는 값을 주면 컨스탄트로 표현된 것처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값, 내가 여기 미리 얘기를 하는데요. 시오디멤은 이쪽 부분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주소값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소값 여기다가 시오디멤을 붙여줘 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널 아무것도 안 쓴다면 임의의 위치에다가 얘를 붙여줘봐. MR로 하는 것처럼 어떤 값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두 프로세스 다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키로. 왜냐하면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를 모르니까.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어떻게 작용하면 그냥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이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될지, 이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될지 동기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동기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둘 다 겟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키를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두 번째 그 쉐어드 메모리 겟은 실제로는 만들지 않고 그냥 또 요거에 대한 아이디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제 코드는 읽지 않을 테니까요. 읽을 시간이 없을 테니까 이제 코드를 읽을 시간이 없을 텐데 그 제가 강의자라고 같이 첨부한 ipc.tar에 보면은 샘플 코드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면 이제 두 프로세스에서 똑같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테치는 우리가 MRlog의 프리에 해당합니다. 내가 쓰고 있는 메모리. 사실 MRlog의 프리는 실질적으로 이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프리 또는 뭐 이렇게 그 클린 뭐 이런 용어가 아니라 디테치라고 되어 있죠. 떼내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메모리 공간을 쓰지 않겠다라는 표시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쉐어드 메모리 컨트롤. 쉐어드 메모리 컨트롤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쉐어드 메모리의 뭐 특성을 여러 가지 변경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것 중에 중요한 게 이 쉐어드 메모리를 없애는 작업을 쉐어드 메모리 컨트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맨드가 있는데 코맨드에 쉐어드 메모리 리무브와 같은 코맨드를 쓰게 되면 그렇게 되죠. 뭐 소스도 있지 않으면서 함수를 너무 자세히 본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함수 지금 여기 우리 수업에서 이 쉐어드 메모리 API를 보는 목적은 이걸로 프로그램 해보자라기보다는 사실 여러분은 거기까지 목표를 가져야 되겠지만 제 수업에서는 이걸로 프로그램을 해보자라는 목표라기보다는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쉐어드 메모리 겟과 어태치, 디태치라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드를 실제 실행해보지는 않고요. 하나, 쉐어드 메모리 location.c라는 게 ipc.tar에 보면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슬쩍 보는 건데요. 슬쩍 볼 거는 뭐냐면, 어쨌든 이 메모리 세그멘트가 커널로부터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 할당이 되고 이걸 나한테 붙여서 쓰는데 어디에 붙였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메모리 공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텍스트, 데이터, 힙, 스택이라고 각각 영역이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쉐어드 메모리는 또 새로운 성격의 메모리예요. 우리가 데이터, 힙, 스택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똑같이 데이터지만 사용되는 패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쉐어드 메모리 어디에 갈 것인가? 지금 애초에는 배당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힙과 스택 사이. 사실 둘 다 늘어날 수 있으니까 공간을 띄워놓고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걸로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4GB, 더 엄밀하게 3GB 이 정도를 다 채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위치에 여기가 0에서 B, 뭐 여기서 0 정도인데 4 중간도 아니겠네요. 훨씬 아래쪽이겠죠. 이 정도 리눅스 같으면 이 정도 위치에서부터 쉐어드 메모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값을 지정하지 않고 쉐어드 메모리 어태치 하게 되면 이 정도 부분에다가 쉐어드 메모리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이 부분이 이 가운데 값이 또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앞에 우리 이 메모리 맵, 리눅스의 구체적인 메모리 맵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보면은 쉐어드 라이브러리도 여기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어드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우리가 C 프로그램을 할 때 printf 같은 이러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결국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함수도 내가 콜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커널 아니죠. 라이브러리로서 존재를 하지만 그게 내 메모리 영역 안에 있어야지. 여기 텍스트, 내 메모리 영역 안에 있어야지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링크라는 걸 하게 되면, 링크를 하게 되면 그런 코드들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메모리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링크 역할을. 그때 printf와 같은 그 표준 라이브러리, shared 라이브러리는 마치 이 공간에 있는 것처럼, 실제 코드는 어디 다른 데 있겠죠. 지금 이제 가상 메모리를 살짝 언급을 받았으니까 실제 데이터는 실제 값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나는 이 프로세스는 이 정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 위치가 shared 메모리나 shared 라이브러리가 들어가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요거는 그래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shared memory location.c라는 게 있고요. 이 예제가 하는 일은 몇 줄의 printf를 수행하는데요. printf를 수행하는데 잠깐 끄는 게 낫겠네요. 대충 보이긴 하죠. 그래서 printf 몇 개를 하는데 대부분 다 주소값을 찍는 것입니다. 주소값을 쓰는데 주소값을 다 이제 onSite log로 컨버전을 시켜가지고서 메인 AA라는 변수의 주소, array의 주소, shared memory ID의 주소, ptr 변수, 포인터니까 레퍼런스 키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뭔가 주소값을 찍어보는 그런 printf입니다. 바로 이제 이걸 뭘 의미하냐면 메인 함수, 메인이라는 이름을 찍어봅니다. 메인이라는 심볼. 우리가 함수 이름을 생각했는데 메인이라는 것은 우리 변수 이름과 같은 개념입니다. 심볼입니다. 심볼. 우리 이제 컴파일 과정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컴파일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링크라고 해가지고 릴로케이터블 오브젝트에 대해서 실제 주소를 할당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심볼들, 변수 등등은 위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의 위치, AA라는 변수의 위치. 그래서 그게 코드가 들어가고 데이터가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C에서는 메인 함수 이름을 이렇게 쓰면 곧 메인 함수가 들어가는 위치를 가리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텍스트의 첫 부분에 의미하는 거죠. 정확하진 않지. 그리고 AA라는 변수는 여기 보시면 글로벌 변수의 첫 번째 변수입니다. 즉 데이터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데이터 영역의 위치를 우리가 AA의 주소를 찍어보면 데이터 영역의 위치를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뒤에 가면은 shared memory ID가 이 메인 함수에서의 첫 번째 로컬 변수입니다. 즉 로컬 변수는 스택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스택의 첫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메인의 주소, AA의 주소, shared memory ID의 주소, 보시면 이 array라는 변수의 주소도 찍어보는데 차이는 얘는 초기화되어 있고 얘는 초기화되어 있지 않은 변수,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프로세스에서 메모리에 차지하는 각각 영역이 있는데 진짜로 그렇게 구분돼서 들어가는가 요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mrlog 해가지고 ptr 값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shared memory get 하고 shared memory attach 한 다음에 attach하게 되면 포인터 값을 여기가 활동하게 되는데 그 값도 이렇게 여기에 찍어보는 거죠. 사이즈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메인이라는 값은 80486EP, 데이터는 804A, 보시면 조금 더 큰가? 4A 조금 더 큰가? array는 얘보다 조금 더 큰가? 그다음에 스택은 B로 시작합니다. B로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큰가? 그리고 MR로 하게 되면 A로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값이 됐죠. 그 다음에 shared memory는 여기는 B0이고 B7, 그러니까 A0이고 B7, 그리고 BF니까 얘하고 얘 사이. 그래서 이제 어느 이 숫자까지 고려해가지고 고려를 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면은 이거 비슷한, 실행할 때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숫자 여기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프로세스에서는 그냥 아주 간단한
텍스트 데이터 힙 스택이라고 여러분 이해해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이게들이 위치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배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죠. 0. 아까 보면 메인 함수가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80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이게 그 64K, 128K 정도 띄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초기 영역은 일반 프로세스가 아니라 커널에 쓸 수 있는 영역으로 제외를 시켜놓는 거죠. 초기화된 데이터, 초기화되지 않는 데이터, 힙 등등, MR록한 것, 쉐어드 메모리 복제한 것, 로컬 변수, 메인의 로컬 변수가 들어가는 위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제는 다시 한번 보면은 사실 그 차일드 프로세스, 페런트 프로세스 이렇게 표시되면서 실질적으로는 포크를 한번 하는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쉐어드 메모리 어택한 다음에 포크를 해서 0인 경우, 차일드 프로세스인 경우 쉐어드 메모리 값들을 찍어보고 이쪽 페어런트인 경우에 웨이트한 다음에 또 쉐어드 메모리 값을 찍어보고 하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넘겨받은 쉐어드 메모리 포인터에다가 좀 이제 그 포인터 연산이 좀 복잡하게 되긴 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그 타입 캐스팅한 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게 포인터 변수니까 여기다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레퍼런스 기호 붙여가지고 값을 넣어보는 겁니다. 즉 쉐어드 메모리에다 값을 써보는 겁니다. 즉 통신이 되는지 살짝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 차일드 프로세스에서 쉐어드 메모리에다가 1, 2, 3, 4라는 값을 써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MR록, PTR은 MR록 받는 거거든요. MR록 된 거에다가 5, 6, 7, 8이라고 이렇게 써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값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프린트. 당연히 여기 썼으니까 1, 2, 3, 4 들어가 있을 거고 5, 6, 7, 8 들어가 있을 거고. 이쪽 페어런트 프로세스에서는 이 메모리를 건들지는 않고 그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어보는 프린트F 해보는 영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위치를 알아보는 것과 함께 실제 통신이 되는지 간단히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자식 프로세스를 포크해서 했기 때문에 쉐어드 메모리를 만드는 과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나의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키값을 하나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공유가 좀 쉽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그 코드를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두 프로세스가 그냥 아예 컨스탄트로 상수로서 같은 키값을 주든지 아니면 외부의 값을 이용해서 같은 키값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컨트롤에서 리무브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차일드인 경우에 쉐어드 메모리가 이 부분에 어태치가 됐고 쉐어드 메모리 값은 포인터 값은 이거고 이 주소에 값이 이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 MR록 받은 포인터에는 5, 6, 7, 8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페어런트 쪽에서는 지금 우리 이제 순서를 좀 이제 동기화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일드가 무조건 먼저 실행되고 이거는 나중에 실행되죠. 동기화가 된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동기화인데요. 아무튼 페어런트에서는 이 주소에 연결되고 페어런트에서 찍어보는 쉐어드 메모리 값. 페어런트에서 쉐어드 메모리 건드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나온 1, 2, 3, 4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PTR 값은 5, 6, 7, 8이 아니라 5670이 아니라 0이라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쉐어드 메모리 포인터는 쉐어드 메모리를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이고 PTR은 MR록한 주소이거든요. 얘는 차일드 쪽에서 바꾼 게 페런트 쪽에 영향을 줬는데 얘는 영향을 안 줍니다. 우리 포크 실습할 때 한번 봤죠. 변수가 있는데 포크하면 똑같이 복사됩니다. 그래서 복사될 때 값은 그대로 가지는데 페런트나 차일드가 그 이후에 바꿨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영향을 안 주죠. 즉 바로 그겁니다. 이 MR록은 포크할 때 그대로 그냥 복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차일드가 이렇게 쓰면은 MR록은 만약 이게 각각 포크한 프로세스라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게 포크하면서 그대로 복사됩니다. 여기에는 텍스트, 데이터, 힙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MR록 한 것도 이렇게 복사됩니다. 그 이후에 여기다 올려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0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쉐어드 메모리는 실제로 같은 공간이니까 어느 누구 하나가 값을 갖고 되면 뒤쪽에도 바꿔진 값이 들어갑니다. 아주 간단한 코드 실행 얘기긴 하지만은 쉐어드 메모리를 이용한 통신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다 담고 있습니다. 페어런트가 웨이트함으로써 동기화도 되는 거고, 이걸 웨이트하지 않고 하게 되면 얘가 1, 2, 3, 4를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먼저 실행이 되버린다. 그렇겠죠. 동기화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다시 한번 간단히 예를 통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여러분이 지난번 포크 멀티플 여러 번 포크한 거 실행 예를 보면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보면 페어런트가 먼저 쭉 실행되고 그 다음에 차일드가 실행되는 모습을 보이겠죠. 간단한 구조의 경우 아마 이 경우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웨이트를 하지 않더라면 페어런트가 먼저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 쉐어드 메모리 포인트 값은 0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몇 초 안 걸리겠지만 여러분이 이걸 실습을 해보십시오. 웨이트만 지우고 컴파일 해보면 이 값이 어떻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동기화의 효과가 되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웨이트를 가지고 해야 되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웨이트하면 한 번 하고 끝나니까. 그거 말고 다른 동기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쉐어드 메모리를 통한 메모리 접근과 일반적인 메모리 접근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전달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둘 다 커널이 어쨌든 만들어준 매개체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메시지 전달은 커널이 메시지 전달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명시적으로 얘가 보낸다, 얘는 받는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전달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직접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커널을 매개체로 이용해서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커널이 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널 자체가 동기화, 전달의 동기화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준다. 대신 메모리가, 데이터가 커널로 또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복사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전달에서는 기본적인 연산이 샌드와 리시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도 이제 API를 보면은 메시지 전달 채널을 처음에 만드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쨌든 메시지 채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전달하고 리시브하는, 샌드하고 리시브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아까 쉐어드 메모리에서는 어태치만 시켜놓으면 실제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은 별도의 커널 서비스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메모리에 값을 쓰는 것만 하면 되는데 얘는 샌드하고 리시브하는 연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샌드 리시브를 수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되는데, 아마 우리 혹시 여러분이 또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혹시라고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해야 되는데 관심이 있어서 우리 교재를 또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쪽 내용에 대해서 꽤 많은 분량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메시지 전달을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정도 커널을 매개로 해서 샌드하는 메커니즘, 명시적인 메커니즘, 리시브하는 명시적인 메커니즘, 동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메시지 전달이다. 그리고 장단점만 정도 이해하시고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운영체제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것들은 직접 동기식, 동기 비동기, 자동 버퍼링 이렇게 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운영체제 교재는 운영체제가 이렇게 생겼고 운영체제를 설계한다, 이렇게 만들어 본다는 어떤 맥락, 목표에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체제에서 이런 기능은 이런 것들을 보유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동기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프로세스 우리가 웨이트 할 때도 이게 일종의 동기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동기화라는 이 용어, 개념은 우리 컴퓨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또 컴퓨터에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막 거의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자기께 되기 전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일단 원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동기화라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분야에,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돼서 이때도 동기화 얘기하고 이때도 동기화 얘기하고 합니다. 그때 동기화의 기본 원리가 잘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각각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이때 우리가 뭐 앱을 만들고 할 때 어떤 블락킹, 너블락킹, 동기식 방식, 비동기식 방식으로 뭔가 통신한다라고 공부해서 아 그때 동기는 이거고 비동기는 이거다. 잘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OS에서 와가지고 프로세스 제어를 하는데 웨이트 하는 게 동기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그때 얘기한 같은 동기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같은 말을 쓰는 거지? 분명히 다른 건데 얘는 프로세스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가가지고 공유 변수를 액세스할 때 공유 변수가 엉뚱하게 오류하게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기화를 한다 뭐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그럼 왜 그때부터 동기화라는 말을 한가? 이렇게 적용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동기화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알면 알수록 처음에 하나 배울 때 아 이게 뭐야 라고 딱 알았다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동기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은 이게 우리 코딩을 하게 되면 그 코딩은 정적인 모습이거든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동작할 거야. 플로우 차트 그리고 알고리즘 설계를 이렇게 코딩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은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를 실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거의 대부분 코딩을 합니다. 그런데 동기화는 말 그대로 그 근본 그 개념이 두 개체의 시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인 코드 표현상에서는 사실 그게 안 나타나요. 두 개가 실행이 되어야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하나의 단일한 코드를 만들 때는 시간의 흐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성한 그냥 정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코드와 실제 프로그램의 시간 흐름이 거의 일치해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쉽게 그려져요. 그런데 동기화는 두 개 이상이 뭔가 일치를 시키고 두 개가 어떤 순서로 실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코드를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 항상 그대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 일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그 경우의 수가 무한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많은 경우의 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적으로 코딩할 때는 이 동기화 코딩이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나타낼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동기화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우리 운영체제 수업을 통해서 운영체제 수업에서만 하더라도 동기화가 한 두어 가지 분야에 따로 다른 개념을 설명하는데 동기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동기화의 근본 개념은 이거고 이게 이 분야에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활용이 되는 거고 이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다 라는 흐름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이제 그 전체 하이라이트는 다음 주부터 한번 다루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통신에서 동기화가 나오는데요. 샌드하고 리시브를 하는데 아까 이제 쉐어드 메모리 동기화 필요하다고 했고 얘는 동기화를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기화를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하드웨어 동기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고 비동기 방식으로 통신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쉐어드 메모리 얘가 비동기 방식으로 통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구글 동기를 안 하고 통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더라도 어떻게 달라지느냐? 동기식 통신, 비동기식 통신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먼저 동기라는 것은 통신의 동기와 프로세스의 동기와 메모리 변수의 동기가 다 들어가지고 동기라는 것은 두 개의 개체가 있고 두 개의 개체는 각자 자기의 시간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프로그램이 쭉 흘러가는 시간 도메인, 얘가 쭉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시간 도메인. 그것을 어떤 필요에 따라 가지고 특정한 시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동기화입니다. 이게 동기화예요. 프로세스에서 부모가 웨이트하는 것, 자식이 끝나는 것, 그게 동기화입니다. 통신에서 동기화는 그럼 무엇이냐? 두 개체는 샌드하는 개체와 리시브하는 개체입니다. 그때 뭘 맞추느냐? 내 마음대로 흘러가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맞춰주는 거는 얘가 샌드를 딱 마무리하는 시점, 얘가 리시브를 시작하는 시점. 그래야지 데이터가 온전하게 전달되겠죠. 그걸 맞춰주는 겁니다. 실제로 두 프로세스를 각자 독립적으로 샌드, 리시브를 코딩에 넣으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리시브를 먼저 실행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둘이 동시에 실행했다 하더라도 스케줄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아있는 코드가 또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 리시브가 먼저 실행될지 샌드가 먼저 실행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맞춰주는 것을 동기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기식 통신이라는 것은 그걸 맞춰서 통신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동기화 얘기를 할 때 또 하나, 동기화가 훨씬 큰 개념이고요. 용어로 보면. 거기에 따라오는 동기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락킹, 블락킹이라는 용어거든요. 블락킹이라는 용어가 동기화의 같이 좀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하는 거랑 동기화가 훨씬 큰 개념이고, 일치시킨다는 게 큰 개념이고, 그 동기화의 한 응용인데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블락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동기화를 어떻게 하느냐, 동기화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맞춰주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맞추는 방법은, 커널은 두 프로세스는 그걸 모르죠. 각자의 시간을 쓰니까 모르는데, 커널은 그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이 그걸 동기화를 시켜주는데, 하는 방법은 먼저, 그러니까 둘 맞춰주기 위해서 먼저 온 놈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 온 놈이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게 해가지고, 다 도착했다고 생각되면 기다림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동기화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때 기다리게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블락킹이라고 합니다.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샌드 한 것, 여기서 리시브 한 것. 리시브를 많이 먼저 했다. 리시브 먼저 했다면 리시브한 프로세스가 리턴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받고 가도록 이게 기다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널이 그걸 계속 잡고 있는 거죠. 리시브 시스템 거를 커널이 요청했는데 커널이 그걸 리턴해주지 않는 겁니다. 잡고 있다.